새로운 부의 창출, 새로운 행동의 표준, 새로운 마켓의 중심,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신인류. 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포노 사피엔스를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최재봉 지음이고요. 성균관대학교 교수이자 비즈모델 디자이너이십니다. 포노 사피엔스는 사피엔스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피엔스가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총군세를 졌잖아요.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사피엔스를 유발 하라리가 진 거죠. 사피엔스도 700만 부에 이르는 그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아마 최 교수님도 사피엔스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목 등을 참고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내용의 일부를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까지 완료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구조조정 방향은 명백합니다. 우선 오프라인 영업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조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러고 요즘 판매되는 노트북에 CD 리더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CD를 판매하러 다니는 영업 조직을 해체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섭습니다. 나는 인터넷도 사용할 줄 모르지만 컴퓨터는 써야겠으니 윈도우와 MS 오피스, CD를 달라는 소비자에게 이제 그만 떠나달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앞으로는 거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테니 소프트웨어 설치부터 업그레이드, 요금 지불까지 인터넷 문명을 잘하는 사람만 쓰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우리는 포노 사피엔스만 상대하겠다고 발표하고 그걸 실천했고 성공한 겁니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 기업들에게 전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해서 조금 이렇게 어떤 성취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그 유저 입장에서는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국 사태가 있었는데 조국의 모든 그 대화 메시지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메시지도 다 뚫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개인 입장에서는 보안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GM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GM은 2016년 우버의 경쟁 기업인 리프트에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우리나라 군산공장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심각한 배신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날아가고 생태계가 부서지는 심각한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소비 변화 데이터를 보면 GM의 행보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 10년간 우버와 리프트의 성장으로 미국의 택시 시장은 무려 1.5배 성장했습니다. 편리한 서비스에 매료된 소비자가 뜨겁게 반응하면서 만들어낸 변화죠. 이 변화는 엉뚱하게도 자동차 산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차량 공유 택시와 공유 서비스에 익숙해진 미국의 10대와 20대가 차를 구매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일반 자동차를 생산하는 GM의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다급해진 GM은 리프트에 거액을 투자해 2025년까지 무인 택시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자동차 제조기업이 이제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존의 전략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유경제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게요. 따라서 GM의 군산공장 철수는 어쩔 수 없는 그 큰 흐름의 현상일 것 같고 더 크게 나가서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공유경제 앞에 위기를 맞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2017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로드컵의 결승전, 우리나라 SKT T1팀과 삼성의 갤럭시 팀이 맞붙은 이 경기의 시청자 수는 몇 명일까요? 게임 시청자 수죠. 온라인망으로만 방송되었던 이 게임의 시청자 수는 무려 8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 스포츠 시장에서 하나의 이벤트로 8천만 명의 시청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전 세계 겨울이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자 수도 1,000만 명에 불과했으니까요.
숫자로 보자면 게임 산업은 이미 엄청난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북미에서는 시장 규모를 추산할 때 미국 4대 프로스포츠 중 하나인 아이스하키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스포츠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아이스하키를 이미 넘어섰고, 제가 이렇게 그 평창 올림픽하고 데이터를 비교한 걸 봐서 그냥 올림픽 하면 하계 올림픽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리우 올림픽의 시청자 수를 봤더니 그 전 올림픽하고 2년 연속 시청자가 35억이었으니까 리우에서만 약 12억 명 이상이 시청했더라고요. 물론 동계 올림픽보다는 게임이 더 많이 시청했지만 하계까지는 아직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서만 해도 약 10억 명이 시청을 했기 때문에 축구하고 하계 올림픽이 더 큰 거다. 그렇지만 게임에서도 폭발적인 시청자 수를 가지고 있고 아이스하키 시청자 수를 넘어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어쨌든 게임도 하나의 산업이 됐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대표적인 제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의 아디다스는 스마트 팩토리의 상징으로 불리는 새로운 개념의 신발 공장 스피드 팩토리를 독일에 세우고 시범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포노 사이언스 시대의 소비 개념에 맞춰 온디맨드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온디맨드란 모바일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이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재고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요즘 소비자들은 음악도 듣고 싶을 때는 언제든 스트리밍 앱이나 유튜브를 틀어 듣습니다. 영화도 폰으로 보고 옷과 신발도 디지털 플랫폼으로 원하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온디맨드의 활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디맨드는 일단 재고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고 관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요. 그 스마트 팩토리는 한 2016년도인가 제가 한국의 넥선 타이어의 마산 공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의 적용 사례를 보았는데, 한국도 물론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뒤처지지만 상당히 앞서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어떤 자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많은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면서요, 여전히 스마트폰 없이도 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들에 비해 왠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원시 시대하고 비교해 봤는데, 원시 시대라도 창과 칼이 없이는 살 수는 있지만 창과 칼이 없다면 원시인으로서 하는 행동 영역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창과 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